소소한 이야기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곱씹어보는 소중한 담화 시간. 안녕하세요. 경발년의 소담소담의 저는 김배정이고요. 저는 문나연입니다. 그리고 저는 차 대표입니다. 저는 JNK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증가하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스토킹 범죄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직도 그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속담을 잘못 해석해서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고 하는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번 관심이 안 가는 사람들은 10번을 찍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 이젠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경상남도 창원에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는 법원의 조치를 어기고 이틀 동안 무려 100통이나 전화를 걸어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사람에게 향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아무리 좋은 의도의 관심이라도 상대가 원치 않는 관심은 스토킹이라는 범죄라는 거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곱씹어보는 경발년의 소담소담.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권진아가 부릅니다. 롤린 라이. 지난 시간에 그 5월에 있었던 기념일, 뭐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과 같은 기념일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을 살펴봤는데 반응이 참 괜찮았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6월에 있는 기념일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6월 달력을 보니까 6월의 기념일들이 참 많아요. 그 6월 6일 무슨 날이죠? 현충일. 네, 맞아요. 그리고 6월 10일은 민주항쟁 기념일이 있고 또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에는 또 철도의 날이 있어요.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지 한 분씩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마음 같아서는 6월 10일 민주항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네, 그건 이제 1시간에 끝날 이야기가 아니니까 맞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네. 그 다음으로는 한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나 노인학대 실태 뭐 네. 그런 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저도 그거 같은 생각인데 근데 저는 6월 6일 현충일은 어떨까?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전했지만 지금 이 순간 인정을 못 받는 우리들의 영웅들 뭐 그런 네. 이야기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두 분과 같은 생각인데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하고 시간이 된다면 6월 5일이 환경의 날인데 요즘 날씨도 이상하고 세계에서 알 수 없는 전염병 뭐 코로나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하나씩 쭉 이야기를 나눠보죠. 기념일 날짜 순으로 좀 봐서 환경의 날 관련된 이야기는 좀 잠시 뒤에 하는 걸로 하고 먼저 현충일과 관련된 호국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현충일하면 다들 한국 전쟁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좀 특별하게 이번에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트남 전쟁이면 월남전 참전 용사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한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당시 한국은 1950년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당시 미국은 우리에게 베트남 전쟁에 파병할 것을 요청했고 1960년대 초 박정희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에 베트남 전쟁 참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전쟁에 참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1964년 처음에는 비전투부대에 파병했고 65년부터 전투부대를 파견하게 된 거죠. 한국군이 월남전에 참전한 시간은 대략 8년 정도 되는데 1964년에 파병이 시작돼서 1971년부터 단계적으로 철수를 시작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군인의 그 파병 기간이 8년이지만 베트남 전쟁은 한 20년까지 좀 지속됐던 그 전쟁의 피해가 컸던 그런 전쟁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죠. 예, 전쟁으로 약 300만 명의 베트남인이 사망을 했고 미국과 연합군을 포함한 사망자도 120만 명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 고엽제로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요. 온라인 토털 그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월남전 참전 용사였던 분이 베트남 여행을 갔다가 입국 거부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와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요즘 베트남 여행을 많이들 가시잖아요. 네. 뭐 저도 저번 달에 다녀왔는데 한 한국인이 이제 베트남 여행을 갔는데 모자를 쓰고 베트남 공항 입국 심사대에 섰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모자에 네. 뭐 비엔남 월 히어로 코리아라고 써져 있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 문구 때문에 입국이 거부되고 벌금까지 물었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 글은 너무나 자세한 내용을 좀 담고 있었거든요. 네. 같은 모자를 착용한 또 다른 여행팀은 벌금 3,000달러, 네. 430만 원 약 하나로 부과했다는 내용도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 내용이 너무나 그 자세하게 적혀 있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 일이 사실이구나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네. 내용 자체가 워낙 구체적이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베트남과 거리를 두는 거냐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베트남 대사관에 확인한 결과로는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글이 올라와 있었던 거지 이게 뉴스로 네. 또 신문 기사로 나왔던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한 입 두 입을 이렇게 돌다 보면은 이게 사실이냐 예. 그렇게 알려지게 됐던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그런데 어째서 이런 기사가 돌기 시작했는지 그 부분도 저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월남전은 베트남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국군이 개입해 전쟁의 피해가 커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한국 전쟁에 대해 기억하듯 베트남 사람들도 그때의 악몽을 기억하고 있을 듯 싶어요. 베트남 사람들의 입장에서 월남전 참전 용사라는 문구가 적힌 모자는 단순한 패션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네. 우선은 사실이 아닌 기사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무리 패션이라고 하더라도 예, 다른 나라의 국민들에게 약간 좀 자극적이거나 좀 안 좋은 네. 추억을 되살리게 하는 그런 것이라면 여행을 할 때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예, 가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베트남 국민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만약 이 에피소드가 사실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국제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됐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럼요. 심각한 외교 문제로 발생이 될 수 있었을 거고요. 한국과 지금 베트남이 경제나 문화 그리고 교육까지 많은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네. 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생활하는 수많은 베트남 출신 거주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네. 이런 잘못된 정보가 정말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다행 중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사실이 아니어서 너무나 다행인데 당시 베트남전을 비롯해서 그 6.25 전쟁 그 참전 용사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의 나이가 어느덧 이제 80 이상이 되셨다고 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월남전 참전 용사들 중에는 고엽제로 인해서 건강상의 문제로 보험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죠. 그리고 월남전 참전 용사뿐 아니라 6.25 국가 유공자에 대한 대우도 그리 좋지 않다 보니 지난 2023년 국내 언론을 통해 전쟁 참전 용사였던 80대 남성이 생활고를 겪던 중 마트에서 반찬을 훔치다 붙잡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이분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제대하고 바다에서 선원으로 30년간 생계를 이어오다가 그 당시 정부에서 지급하는 60만 원 가량의 지원금으로 생계 유지를 하고 있던 분인데 이가 안 좋아 미역국을 끓여 먹으려고 참기름이 필요해서
반찬과 참기름 등을 훔치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가 또 한두 건 정도 저희가 더 발견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국가유공자로 계셨던 그 분들이 한 달에 받는 그 정부에서 지급받는 돈이 얼마 되지 않은가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참 너무 안타깝죠? 네.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어서 네.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후손이라던가 네. 이런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해서는 네. 충분한 지원과 지금 정부적인 도움이 필요한 건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 사건을 본다면 국가 유공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절도 사건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혹시 법적인 부분에서 이분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국가 유공자이기 때문에 뭐 형량을 좀 감량해 준다거나 뭐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들이 좀 있는가 좀 궁금해요. 국가유공자라는 신분 자체가 형량을 감경해주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판사가 형을 선고할 때 뭐 그분의 생애나 공적 등을 참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양형 사유로 고려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유교 참전 용사였던 점, 그러나 뭐 생활고로 피해가 막심했던 점 등이 고려될 수 있는 거죠. 현충일이면 언론에서 쏟아내는 기사 중에 하나가 국가 유공자나 참전 유공자의 처우 과연 합당한가, 뭐 부족하진 않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가 유공자나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처우 다들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예, 그 전북 동부보훈지청에 따르면 6.25 전쟁 참전 유공자는 참전 명예수당이라고 해서 한 42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참전 유공자 중 생계가 어려운 대상으로 해서 10만 원.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참전 명예수당이라고 해서 10에서 15만 원 등의 수당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 합치면 한 100만 원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만 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 명예수당도 지난 2020년 월 32만 원에서 올해 42만 원 정도 올랐다는데 너무 부족하죠. 네. 참전 유공자들의 현재 연세를 생각하면 네. 거의 90대 노령이세요. 네네. 여기저기 이제 아픈 것도 많으시고 네. 그리고 또 요즘 생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 돈으로 과연 생활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네. 사실 금전적인 처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좀 편안하게 좀 사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인 경제적인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국민들이 국가 유공자나 참전 유공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어쩌면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디 이분들이 그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 총성에 힘들어했던 그 기억에서 힘들어했던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지금이라도 평온한 마음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신해철이 부릅니다. 민물 장어의 꿈. 소소한 이야기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곱씹어보는 소중한 담화 시간. 경발련의 소담소담에서는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예방책을 찾아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청취자들도 방송에 참여할 수 있냐고요? 네, 물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시대의 문제가 되는 사건 사고들을 찾아서 수원 공동체 라디오로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방송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발련의 소담수담 많이 사랑해주세요. 소소한 이야기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곱씹어보는 경발련의 소담소담. 이번에는 6월 15일 노인 학대 예방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인 학대를 받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외로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제는 이걸로 좀 잡아봤는데요. 얼마 전 강원도 순천 지역에서 90대 할머니에게 얹혀 살면서 돈을 달라며 모친을 위협한 50대 딸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10월 11일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90대 노모와 함께 사는 50대 딸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깨진 그릇으로 자해를 하며 어머니를 협박하고 위협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딸은 깨진 그릇으로 자해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 죽이겠다거나 뭐 뛰어내려 죽겠다고 한 사실은 없고 감정이 상해 튀어나온 것일 뿐 위협하거나 학대할 의사는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 등의 제3자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재판부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딸이 낳아주고 길러주신 엄마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국내에서 노인 학대를 받는 분들이 참 많다면서요. 예,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2023년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2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2만 건. 참 많은 숫자입니다. 네. 노인 학대라고 하면 노인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행위들이 포함되나요? 예, 학대라는 것이 폭력적인 행동만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적, 정신적, 성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포함되고 방임과 유기, 그러니까 어르신들에 대하는 무관심과 무심함도 학대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네. 한 건도 발생되면 안 되는 노인 학대가 한 해에 2만 건을 넘는 상황에서 너무 심각한데 발생 장소는 어딘지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보통은 학대 발생 장소로는 가정이 679건, 그러니까 약 86.5%로 대부분 많고요. 집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예, 얘기네요. 그리고 시설은 679건으로 약 9.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가정 내 학대는 점점 늘어나고 네. 시설에서의 학대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 거죠. 네. 의외로 가정 내 학대가 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시설이 어떻게 보면 남의 손이잖아요. 그리고 가정은 가족에서 이제 케어를 하는 부분일 텐데 가족 내 학대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예, 그게 노인의 특성상 거동이 어려워 집에 있는 경우가 많고요. 네. 경기가 안 좋으면 노인들의 학대가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집안 공간에 협소한 경우가 더 심하다고 하고요. 아, 집안이 약간 적다라고 하면 예,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유추가 좀 되고 그런 부분에 경제적인 상황이 작용했을 때 예.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분노, 뭐 잘 풀리지 않았을 때 그런 그렇죠. 감정들이 이제 노인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예, 보통 뭐 이제 자기가 그런 거네요. 밖에서 이제 안 되는 일들을 안에 들어와서 이제 부모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부모 탓을 하는 경우도 많은 거죠. 참 나쁘네요. 예, 참 네. 못된 놈들인 거죠. 아, 예. 과거에는 솔직히 시설에서 노인 학대를 한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예, 이제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네. 그 노인 학대를 하는 경우에 이제 네. 형사처벌 외에도 시설의 경우에는 네.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시설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런 법적 조치가 강화되면서 시설 내 학대는 과거에 비해서 줄어드는 경향으로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예, 시설 학대, 시설에서의 있는 노인 학대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너무나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그럼 노인 학대 행위자, 그러니까 노인을 학대하는 그 행위자는 네. 누가 가장 많나요? 2020년까지는 네. 자녀에 의한 학대가 많았다고 해요. 자녀요? 예. 어. 아무래도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요즘은 근데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얹혀 부모님들이- 사는 거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고령 부부 간의 의사소통 단절이나 뭐 장기 간병 부담 등으로 인해서 배우자가 학대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 옆에서 지켜줘야 할 배우자가 학대를 한다. 네.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봤던 게 하나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그 노인에서 누군가에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 네. 어떻게 하겠냐 그런 그 조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남성분은 대부분이 배우자에게 요양을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성분은 그 1위가 요양보호사에게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남성분들이 배우자에게 그 요양보호를 받고 싶다. 나중에 내가 몸이 안 좋아지고 하면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배우자의 학대가 가장 많다고 하니까 좀 앞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와이프한테 잘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잘하셔야 돼요. 학대 안 받으려면. 네. 근데 노인 학대를 하는 이유도 참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어떤 유형으로 좀 많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그 최근 경제적 학대가 네. 급증을 하는 추세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노인의 연금이나 재산을 무단으로 이제 사용하거나 네. 명의를 도용하면서 네. 경제적인 학대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좀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자녀들이 네. 부모의 노인연금 있잖아요. 네네. 노령연금을 이제 횡령해가는 사례도 있을 수 있고요. 부모님에게 이제 협박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뭐 보증을 하거나 이제 내 신용에 있어서의 부담을 같이 나누자거나 하는 사례도 많고 부모님 카드를 이제 본인 카드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저도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이 좀 되는데요. 경제적인 착취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부모님들을 방임하거나 유기하는 사례도 많다고 JNK가 얘기해 줬잖아요. 그 방임과 유기 그런 사례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예가 좀 있을까요? 예.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고 1년에 한 번도 찾아뵙지 않는 경우도 많고 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고 전화번호를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리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천벌 받겠죠. 네. 한 드라마에서 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자식이 외국에 간다고 하고선 국내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찾아뵙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제 자식이 외국에 가 있으니까 힘들까 싶어서 이제 돈을 조금씩 보내줬는데 그 자식들이 부모님이 사는 곳 가까운 곳에 살면서 부모님한테는 그 외국에 있는 걸로 하고 그 돈으로 이제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사 먹는 거를 어떻게 하다가 이 할머니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쓰러져 지는 이런 모습을 제가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충격이 심하겠는데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그 부모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런 분들도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들어는 봤는데 이런 가족 간의 갈등을 어떻게 법과 제도로 또 해결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결국엔 도의적으로 그런 부모에게 그런 행동을 한 자녀는 본인의 또 자녀에게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네. 식의 신념을 가지고 또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혹시 우리 어머니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않을까. 잠깐 저를 한번 되돌아 보게 생각되어지는데요. 저는 어머니한테 전화라도 좀 자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우리 어머니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음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아니 저는 좀 전에 그 문변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그 모습을 자녀가 그대로 보고 그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기억 속에 좀 넣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여기서 좀 짚어보고 싶은 게 노인 학대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네. 어떤 처벌을 좀 받게 되나요? 노인학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이제 형사처벌이 가능해요. 그래서 신체적이거나 정서적, 성적 학대 또는 경제적 착취, 방임 등의 행위를 하면 학대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접근 금지나 전화, 메신저 차단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네. 그 노인 학대를 받는 게 사실이라면 솔직히 이분들이 그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위협적일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어르신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혹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보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학대에 대한 처벌보다도 분리 조치가 이제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피해 노인이 발견되면 신체가 비교적 건강한 경우에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호 기간은 최대 3개월 정도 이용할 수 있고요. 네. 기본적인 생활 지원과 함께 네. 그동안 이제 심신적으로 불안정했을 마음들을 치유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쉼터 입소 전이나 또 퇴소 후에도 필요에 따라서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주변에 노인 학대를 좀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라는 곳이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노인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노인 학대에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화번호 1389번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 1389번이라고 있는데 이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 중에 가정 내에서 노인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참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조정석이 부릅니다. 아로하. 소소한 이야기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곱씹어보는 경발련의 소담소담. 이번에는 JNK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5일이 환경의 날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날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환경의 소중함은 솔직히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환경의 날이 만들어진 것은 언제부터였나요? 지금으로부터 53년 전인 1972년 6월 스웨덴에서 국제사회가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해 다 함께 노력을 하자고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1972년이라고 하면 제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이에요. 네. 우리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환경의 날이 저는 태어났습니다. 만들어졌어요. 아, 그랬나요? 예. 아니잖아요. 태어났는데요. 저 그러셨습니까? 태어나기 1년 전이네 딱. 네. 제가 6월이 생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환경이 보내는 경고 우리 주변에서 요즘에 좀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각자 한 가지씩 좀 얘기 좀 해보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코로나 같은 이제 전염병이 네. 가장 문제라고 느껴졌거든요. 네. 제가 그 2020년도에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잖아요. 네네. 그때 아이를 갖고 그때 이제 출산을 했는데 이런 전염병이 너무나 무섭게 또 막연하게 온 국민이 마스크를 쓰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상상도 못 해본 세계에서 이제 살게 되는구나. 네. 엄마로서 이런 세계를 보여주는 게 또 걱정도 되고 네. 좀 감정적으로 그땐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 당시에 진짜 마스크를 사지 못해서 네. 그렇게까지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때가 줄 서 있었던 진짜. 게 예. 맞습니다. 와. 요즘 또 다시 또 제2 코로나가 또 흉흉하고 있다고. 맞아요. 예. 그래서 다들 조심하셔야 될 텐데. 네. 예. 저는 산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산불은 강수량이 점점 줄고 있어서 대기 네. 순환 패턴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네네. 지금 이번에 우리 경북 쪽에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다들 음.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하나의 환경 오염에 의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폭염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아랍에서는요. 낮 기온이 50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올해 벌써. 네. 아직 더위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한국은 아침 저녁으로 추워서 저는 옷을 두껍게 입고 다니는데 아직 낮 기온은 또 굉장히 네. 또 기온차가 엄청 많이 크죠. 높죠. 네. 예. 좀 전에 또 얘기한 부분 중에 이제 산불 얘기 잠깐 하셨는데 그 홍수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도 이제 환경이 보내는 경고라고 지금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수 일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올해 기상청에서 장마 예상 기간을 발표했었죠.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에 장마 기간에 중부 지역은 6월 29일부터 7월 27일까지고 남부 지역은 6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네. 제주 지역은 6월 19일부터 7월 27일까지 예년보다 더 길 것으로 예고했는데요. 장마 기간이 긴 만큼 강수량도 많아질 수 있어서 걱정입니다. 예, 다행히 6월 강수량은 좀 많지만 7, 8월은 예전과 비슷하다고 하니 그건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비가 그치면 이제 무더위가 또 찾아올 텐데요. 올 더위는 예전과 비슷할까요? 다행히 작년과 비교했을 때 지구의 해수면 온도가 좀 낮은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작년하고는 다른 폭염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좀 환경의 역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환경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올해 장마 날짜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환경으로 인해서 노약자들의 그런 건강의 위협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네. 분들 노약자분들 예. 심각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네. 미세먼지와 오존의 증가로 이제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또 봄철 꽃가루 시즌이 장기화되면서 네.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홍수와 말씀하신 홍수와 식염수 오염으로 콜레라나 장티푸스 같은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고온 노출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면서 심혈관 질환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정신 건강 측면에서도 폭염이나 산불, 홍수 등과 같은 재난 후유증으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기후 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공중 보건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내 의료 대란이 아직 정상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날씨가 더 더워지면 또다시 이제 공중 의료에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환경 파괴 그 시작은 아마도 우리들이 좀 더 편하게 살아보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시간에 각자 반성의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살아왔는지 좀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우선 예. 자동차 중심 생활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네. 해보고요. 네.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 하는데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인 자동차 중심 생활이 문제일 거고요. 그리고 네. 플라스틱 과다 사용. 우리가 일회용기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비닐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들이 편리하기는 하지만 그거에 대한 대가 지금 상황이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육류 섭취를 좋아하는 저도 반성합니다. 네. 소와 돼지가 배출하는 이산화가스가 많은데 저와 같은 사람이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 더 많은 동물들이 이산화가스를 배출하게 되는 것 같아 반성합니다. 네. 재밌습니다. 네. 네. 근데 정말 그 육류 섭취를 많이 하시는 분들 정말 반성해야 되는 게 정말 그 소가 이제 그 풀을 먹고서는 소화를 시키면서 이제 내뿜는 네. 예, 그런 그 환경에 좋지 않은 영양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고요. 돼지도 똑같고요. 네. 예, 다 이거 아시는 내용 아니신가요? 처음 듣나요? 예, 좀 의외이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잠깐 듣기로는 그러면은 이산화가스를 어떻게 방귀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거에 대한 거는 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좀 반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 또한 이제 편리함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좀 이렇게 전자제품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구입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제작을 하면서 이제 전자제품이 거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해서 저도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됐습니다. 환경 문제 요즘은 개인보다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시작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네. 지구를 죽게 하는 기업은 돈을 벌 수 없는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기업에서 환경 문제, 특히 ESG를 정말 중요시 여기는데요. 반도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나
배터리를 만드는 처리 과정에서 환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전기차 생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업들도 환경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 어떤 강연자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시골 마을에 공장이 하나 있어요. 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여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장 폐기물로 인해서 마을의 호수가 오염돼서 생명체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공장 문을 닫는다면은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실업자가 돼요. 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작이라면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시대라면 네. 장기적으로 봐서 우선 문을 닫고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볼 것 같아요. 뭐 과거였다면 과거 우리나라 기업은 그렇잖아요. 네. 그 지금 당장의 수익이 먼저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러던 말던 계속 공장을 네. 돌렸겠죠. 네. 예.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분위기죠. 네. 예. 김작은 요즘 분위기를 이제 뭐 상생의 뭐 선택 아니면 네. 지속 가능한 뭐 현명한 선택을 네.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는 공장 문을 닫으면 모두 실업자가 되고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먼저 생각을 했지만 요즘 기업들은 그렇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죽어 있는 도시에서는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된 거고 이제 ESG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 ESG라는 게 우리가 알기로는 환경만 이제 네. 포함한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알고 있는데 있는데, 예. 솔직히 ESG에 들어가는 게 환경 외에도 그 지배적인 구조, 네, 뭐 구조적인 맞아요. 부분들, 고용 안정 뭐 그런 부분들도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우선은 저희가 지금 환경의 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환경 전문가에게 들은 얘기로는 그 이산화탄소를 자원으로 하는 기술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 좀 계신가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해양 바이오 산업 부분인데요. 네네. 양 바이오는 바다에 서식하는 생물에서 추출한 바이오 소재를 네. 활용하는 기술로 현재까지 겨우 1% 정도로만 개발된 블루오션입니다. 아, 예, 해양 생태계의 기초를 이루는 미세 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단위 면적당 매우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고 육상 식물 대비 200배 이상의 탄소를 저장. 미세 조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광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고품질의 지방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화석 연료를 대체할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로 신사업을 개척하는 나라가 최고의 기술 보유국이 될 듯합니다. 열심히 잘 읽어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그 미세 조류가 그 해양 생태계에 있는 미세 조류가 지금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미세 조류가 흡수한 그런 그 탄소를 가지고 이제 바이오 디젤을 생산해 낸다라는 거고 이 바이오 디젤을 통해서 이제 친환경 플라스틱까지 이제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네. 네. 지금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비닐을 좀 덜 사용하고 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뭐 육류를 덜 먹는 그런 노력보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신사업을 개척해 나가는 기술 개발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솔직히 우리가 그런 기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능력을 보탤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네. 이러한 기술 개발을 하는 뭐 정부나 네. 기업에 대해 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러한 정책에 지지해 주는 것들이 우선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관심을 갖는다라는 부분에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도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주변 분들의 조언을 굉장히 많이 듣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약간 좀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성과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댓글 문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말 관심이 가장 큰 도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오늘 방송 진행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발련의 소담소담에서는 정말 어떤 이야기든 다 가능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노인학대 얘기도 우리가 좀 오늘 해봤고, 네. 그리고 또 환경의 날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봤고,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오늘 방송을 함께한 소감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도 김 작가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환경의 날이라는 주제로 국내에서 신재생 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했어요 오늘.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한 앞으로도?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가 그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풍력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네. 예. 저는 우리나라에서 노인 학대를 받는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다는 말에 많이 놀랐고 주변의 어르신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호국 영웅들이 90세를 살면서 넉넉하지 못한 살림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들 비슷한 생각이시네요. 네, 오늘도 저희가 잘 방송을 마무리한 것 같고요. 6월 말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는 하지만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비가 와도 어디론가 나가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층간소음 문제 때문인데 며칠 전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제가 이색 체험 정보를 하나 얻었어요. 그 전북 익산에서 제수복을 입고요. 수감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드라마 촬영을 위해서 마련된 교도소 세트장을 공개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독방도 있고 뭐 치조실도 있고 면회실도 있다고 해요. 말 안 듣고 거짓말 자주 하고 자꾸 사고만 치려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네, 전북 익산에 있는 교도소 체험 한번 계획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드래곤의 무죄를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